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익명의 창구에 전달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네요. 제가 대략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여동생까지 네 식구가 단란하고 평범하게 살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은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깨졌고요. 저희 집의 가장,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네요. 바로 얼마 뒤에 중학교 입학이었죠. 가뜩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마당에 새로운 생활을 하려니까 적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생활의 시작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탓일까요? 학년이 올라갈 때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현실이 안 따라줬어요. 중학교 생활을 완전히 망쳐서인지 성적도 별로 좋지 못했고 학업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했어요. 대학은 취업률이 좋은 전문 대학교를 갔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 학비도 저렴하고 졸업도 금방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괜찮은 4년제 대학교를 갈 성적도 부족하기는 했으나 얼른 취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엄마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전문대를 골랐었고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부터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장의 역할을 맡으시게 된 엄마는 쉼없이 달려오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암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도중에 억울해서 미치는 의료사고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억울한 일이었으나 병원과 싸울 힘이 없어서 그저 무력하게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친척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서 저는 의료사고 이야기를 알게 됐었고 그제서야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게 됐었는데 뒤늦게 알았던 저도 너무 속이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중학교 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망쳤겠나요? 하지만 의료사고의 그 참담한 과정을 전부 다 지나오셨던 엄마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던 겁니다. 그 괴로움의 깊이를 제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엄마의 가슴 속에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커다란 한을 품으신 채로 자식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다니셨어요. 집에 있던 빚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다 갚았고요. 그 이후로는 온전히 생활비와 저축을 목적으로 엄마가 돈을 열심히 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무렵부터 엄마가 안색이 나빠졌었죠. 아예 대학을 안 갈 수는 없으니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한 것은 엄마의 나빠진 안색을 확인한 이후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발 일을 좀 쉬엄쉬엄 하세요. 엄마가 일을 덜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요즘 제 소원이에요.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해야지.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나중에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그리고 내 새끼들 시집 보내고 그러려면 열심히 일을 안 다닐 수가 없어.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제 앞가림 제가 하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고요. 아직 시집 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 다음에 가게 되더라도 엄마한테 손을 안 벌리고 싶어요. 엄마가 자꾸 고생하시고 힘드신 게 저는 너무 싫은걸요. 네 생각은 그렇다고 하지만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알 거다. 자식 앞길 위해서라면 부모가 뭘 못해주겠니. 저희 엄마가 연세에 비해 많이 늙어 보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순간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자식들을 위해 주시는 엄마를 제가 두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조금은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철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몇 달이 안 됐을 때 엄마가 쓰러지셨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엄마가 일을 무리해서 하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속으로 내심 저를 위해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기뻐하기나 했었다니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일터에 다 도착하셔서는 쓰러지셨던 엄마의 소식을 전화를 듣던 순간에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 테니 엄마한테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엄마는 과로 때문에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입원비가 하루에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니 아휴 이걸 어쩌면 좋아. 입원을 짧게 하신 것 가지고도 한숨을 쉬셨던 엄마였어요. 그러다가 각종 검사를 싹 받으신 뒤 검사비가 청구되었을 때는 착잡해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괜한 곳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어떻게 하냐면서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셨고요. 그런데 검사를 안 했으면 안 됐을 뻔했어요. 엄마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져 있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검사 결과지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었건만 엄마는 그 내용을 외면하셨습니다. 일을 아예 안 나가시고 한동안 쉬셔야 한다는 저의 당부 또한 못 들은 척 하셨고요.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쉬면 몸만 더 아파. 좀이 쑤셔서 안 돼. 집구석에서 놀기만 해봤자 머릿속에 잡생각만 들어서 그게 더 힘들걸. 이제는 일을 나가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라서 쉬는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마는 기어이 쓰러지셨던 그날 이후로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일을 나가셨습니다. 식당 일이었고요. 그리고 불과 며칠도 안 지나서 엄마는 그 현장에서 화상을 크게 입으셨습니다. 사고였죠. 팔팔 끓던 육수 냄비가 그만 확 엎어졌는데 엄마의 목과 팔을 그대로 강타했던 거예요. 불행 중 다행히 하나 있었다면 그건 목 부근이 크게 안 다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팔보다 목에 더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거라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엉망이 된 몰골로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엄마 또한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시면서도 저를 알아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는 또 엄마에게 죄송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자고 서로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술 날짜가 됐었을 때 엄마는 의연한 척을 하시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죠. 여태까지 번 돈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나는 대체 어떻게 대먹은 년이길래 인생이 이따위로 박복한 걸까? 엄마가 통곡하시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제가 한심하고 무력하였습니다. 발 한쪽이 팔 쪽 부분을 중심으로 녹아내려서 일의 수술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수술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했고요. 돈과 시간, 인내심, 정신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싸움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원 생활을 길게 하는 게 싫다고 하시면서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실 때마다 빠른 퇴원을 원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실까 싶어서 웬만하면 비위를 다 맞춰드리고 있었지만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은 화가 확 나더라고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다친 엄마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서 미치겠다고요. 저도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빨리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하루빨리 나으실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퇴원 이야기나 하시면서 비협조적으로 구시는 거예요? 빨리 안 낫고 싶으세요? 저를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래요.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은아, 작은 병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병원은 내가 무서워서 그래. 갑자기 그건 또 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무 병원에서나 이런 거 치료 못해요. 이런 전문 병원이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다른 병원은 못 가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더니 편찮으신 엄마를 향해서 제가 짜증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짜증을 내놓고도 뭘 잘했답시고 혼자서 한참을 씩씩거리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가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하늘로 떠난 네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때 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병원에 붙어있던 그 시절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이런 병원에는 오래 있기가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다 나약하고 못나서 그렇지. 엄마의 말씀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 짜증을 다 부리고 인상을 써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민망한 나머지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에 가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암에 걸리시고 의료사고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가셨어요? 왜 저에게 후회를 남겨주셨어요? 집에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만 일어나요. 이럴 때 아버지는 왜 같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울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원망의 독백이 튀어나가더군요.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차라리 후련했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새삼 실감이 되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버티면서 어떻게든 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 터널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약한 부분을 털어놓으셨던 엄마 역시 좀 더 강인해지기로 결심을 한 듯 보였어요. 굳이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눈빛으로 엄마와 제가 통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들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과정을 반복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일어나 보자고 어느 순간 굳게 다짐이 들었던 듯 싶어요. 엄마가 힘들게 모아오셨던 돈,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어렵사리 벌고 있었던 돈, 모두 치료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팔에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정도로 일상에 복귀를 하셨을 때 여동생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정신없이 일을 다니시느라 바쁜 엄마와 매사에 우울한 기색으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던 언니를 뒀던 게 제 여동생이었죠. 아마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기댈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학교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으면서 괜히 집에서는 여동생한테 신경질을 크게 내고 짜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당하는 일들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여동생이 사춘기 중학생이었고 자매가 둘이 성격이 워낙 달라서 그때부터는 대화도 거의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면대면한 자매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여동생은 꽤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기했고 기쁘기도 했지만 그때는 엄마가 화상을 크게 입으신 직후였으니까요. 시기가 안 좋았죠. 거기는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 성은아, 미안한데 다른 곳을 선택하면 안 될까? 뭐? 힘들게 합격을 해놨는데 어떻게 포기하고 다른 곳을 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런 선택을 해. 언니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겠구나. 야, 김성은, 너 진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럴래?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언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 대학마다 급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나 해? 전혀 모르면서.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입 닥치고 돈이나 내놔. 나 대학 가야 하니까. 엄마도 그렇게 되신 상황에서 여동생까지 정말 이중고였습니다. 여동생이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괘씸하고 화가 났지만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제 여동생이고 좋은 대학을 가야 미래의 전망이 더 좋게 보인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여동생한테 언니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쁘게 굴었던 게 제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등록금을 대줬어요. 여동생은 자기가 저보다 공부를 잘하고 성격도 외향적이라서 친구들이 많다는 이유로 저를 깔보았습니다. 제가 회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편찮으신데 그럼 제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듯이 여동생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직장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엄마의 치료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했고
때때로 제가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여동생에게 엄마를 부탁했어요. 병원에 함께 가달라거나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좀 챙겨드리라거나 그런 부탁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그건 언니가 하는 일이잖아. 나는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시간을 못 뺀다고 말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를 좀 챙겨달라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나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다기보다 짜증이 나니까 그렇지. 언니가 왜 시간을 못 빼? 얼마나 수준이 덜 떨어진 직장을 다니면 그러는 거냐고. 고작 그런 곳에 다니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쪽팔려. 야, 너 말 다 있어? 네가 쪽팔린다고 하는 그 직장에 내가 꾸역꾸역 다녀서 엄마 치료비도 되고 우리 집 생활비도 거기서 쓰고 너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는 거야. 너도 졸업하고 취업을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직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 때나 시간을 빼고 싶다고 해서 절대 뺄 수가 없어. 억지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너는 내 사정도 모르면서 자꾸 말을 그렇게 할래? 너 대학 좀 좋은 데 다닌다고 기고만장하는데 제발 취업도 꼭 그렇게 좋은 데로 가라. 꼭. 언니가 안 그래도 나는 취업 잘할 거거든? 나는 언니처럼은 안 살아. 우중충하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지. 여동생이 신랄하게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래, 너 아주 잘났다 한마디 해줬는데 돌아서서는 울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련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억지로 견뎠죠. 힘을 내시는 엄마를 보고 있자면 제가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피어오르기도 하였고요. 그러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엄마가 한번 받으라고 하시는 걸 여동생이 귀찮고 시간 들고 돈 든다면서 거절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화가 났었죠. 네 나이에 딱히 건강 걱정을 할 일이 없으니까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건 알겠어.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도 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왜 둘 다 나한테 지랄이야? 사람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귀찮아 죽겠어. 등록금 받아먹고 때마다 용돈 타갔던 주제에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알았어. 받으면 되잖아, 받으면. 성질 더러운 여동생이 홧김에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원래 별 생각이 없던 제가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왕 받는 거라면 좋은 곳에서 더 다양한 검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곳으로 예약을 제가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여동생은 놀라는 눈치였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맨날 돈 없다고 한숨이나 쉬면서. 툴툴거리기는 했는데 그게 왠지 저에게 화를 내는 기색이 아니어서 그냥 두었네요. 저조차도 어린 나이의 여동생에게 굳이 왜 그렇게 자세하고 좋은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그냥 이상하리 많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암? 내가 암이라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젊고 어린 나이에 딱히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돼. 여동생은 암이었습니다. 모두가 뒤집어졌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걸린 암이 바로 아버지가 걸리셨던 바로 그 암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여동생이 왜 그 나이에 암에 걸렸는지 유추가 가능했죠.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말을 해줬어요. 걱정할 거 없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병원 측에서 그랬고요. 너무나 다행이라고 이건 정말 하늘에서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살려준 거라고 저와 엄마가 여동생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고 병원에 다녀왔던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동생이 눈물을 꾹 참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따로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알려주기는 뭘 알려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신 거 없어. 나한테 이런 몹쓸 병만 물려주셨을 뿐이지. 언니가 나를 살린 거야.
아버지가 아니라 언니가 한 거라고 생각해. 싸가지가 없던 제 동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자존심이 강하고 성질 더러운 여동생이 사과를 해온 것에 저도 미뤄뒀던 사과를 그제서야 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중학교 때 너한테 심하게 굴고 스트레스 풀었던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학교에서 그때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거든. 매일이 괴로워서 집에서라도 그렇게 풀고 싶었나 봐. 저는 친구 하나 없이 중학교를 다녔던 이야기를 여동생에게 해줬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제가 그 정도로 힘들게 학교 생활을 했던 건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조금 계기가 이상하기는 했지만 저희 자매가 드디어 속내를 터놓고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도 잘했고요. 병원 다니는 건 내가 도사야. 그러니까 성은이는 내가 챙기면 돼.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말 든든하고 마음 한켠이 따스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잘 해내서 대학 입시를 해냈던 악발이 제 여동생답게 금방 건강을 되찾았고 취업도 잘했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극복해낸 자기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경험담을 녹여내서 그걸 취업 준비에 써먹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여동생이 결국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합격했던 날 새 모녀가 얼싸안았습니다. 엄마하고 저는 울었는데 여동생은 안 울더라고요. 그리고 기념으로 외식을 나가자면서 제가 식당을 알아보는 걸 옆에서 지켜보더니 타박을 해댔습니다. 잠깐만, 언니 무슨 짓이야? 왜? 너 양념고기는 다 좋아하잖아. 여기가 엄청 잘 되는 돼지 갈비집인데? 별로야? 고기 말고 다른 거 먹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이 보통 경사 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축하할 일이 생겼으면 당연히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소고기? 그럼 소고기를 먹으러 나가자고. 집에서 구워 먹어본 적도 몇 번 안 되는데 그걸 나가서 먹는다니. 외식으로 소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잖아. 비싸서 그랬지. 한우라도 먹으러 가면 계산서에 숫자가 엄청나질 테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에는 소고기쯤이야. 먹어도 되잖아. 그런가? 나는 별 생각 없이 돼지갈비나 먹으려 했는데. 기분이다. 그럼 소고기 파는 곳으로 알아볼게. 으유, 당연하지. 돼지고기 같은 소리도 하지 마. 진짜 하여간 언니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니까. 소고기랑 돼지고기는 맛이나 가격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야. 소고기를 대접하는 거랑 돼지고기를 대접하는 거랑은 아예 결 자체가 달라. 여동생이 잘난 척을 하면서 말을 다다다 쏟아내는데 그게 얄밉다기보다는 기특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언니라서 그런 모양이었어요. 여동생 덕분에 거의 처음으로 소고기 전문 식당에 가서 살살 녹는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나 신경을 쓰시던 엄마도 제가 자꾸만 고기를 앞에 놓아드리자 못 이기는 척 맛을 보시더니 금세 안색이 밝아졌어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진작에 소고기도 사드리고 그럴걸. 비싸기는 해도 한 번씩 먹으러 다니지 못할 가격까지는 아닌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생각하고 사는 수준이 너무 각박함 속에만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형편에 맞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건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또한 젊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대기업에 입사를 한 이후 여동생은 저에게 돈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태까지 몸고생 마음고생만 실컷 해왔으니 앞으로는 즐겁게 젊은 청춘을 누리며 살라고 해줬습니다. 언니 나이의 여자들이 요새 어떻게 멋을 부리고 다니는지 뭘 하면서 재밌게 사는지 그런 것 좀 찾아보고 참고로 하면서 언니도 그렇게 지내봐. 친구도 만들고 남자친구도 사귀어야지. 언제까지 청승맞게만 있을 거야? 얘가 진짜? 누가 청승맞는다는 거야? 아니거든?
솔직히 여동생이 저를 위하는 말을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고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전문대도 짧게 재학을 했으니까 이렇다 할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자기랑 엄마한테만 말을 그렇게 잘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그렇게 한번 잘해보라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새로이 만들 수 있는 활동을 강력히 권해주었어요. 제가 팔자에도 없을 것 같은 동호회라는 걸 들어본 건 그러니까 전부 다 여동생이 등을 떠밀어서 그랬던 것이었죠. 좁은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항상 거기서 거기였고 그러니 새로이 사람들을 만나보라며 여동생이 부린 성화가 아니었다면 저는 동호회 같은 걸 들어볼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인가 봐요. 여동생이 저에게 떠밀려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암을 초기에 발견했던 것처럼 저도 어떨결에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친해진 어떤 사람을 통해 남자를 소개받게 됐던 거예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남편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집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넘긴 고비가 너무 많았고 여동생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라서 집에 재산이랄 게 뭣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죠. 시부모님이 서울 강남에 자가로 거주를 하셨다는 대목 하나로도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어서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온 제 인생,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서 보답받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망설였는데 그건 저를 눈치챈 여동생이 또 한 번 제 등을 떠밀었어요. 나는 이제 내 앞가림 혼자서 잘만 하고 엄마는 나랑 잘 지내고 계시잖아. 언니의 발목을 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앞만 보고 결혼이나 해. 바보같이 망설이지 말고 얼른 결혼해버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너 진짜 내 동생 김성은 맞아?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니면 어디가 아파? 뭐래? 나 멀쩡하고 정상이거든? 언니를 너무너무 위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괜찮은 형부가 생길 기회를 놓치기 싫은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 자존심 강한 여동생이 그렇게 낳아준 것이 귀엽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굴어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시댁의 수준이 제 친정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남편이 3남매 중에서 둘째인데요. 첫째인 아주버님은 역시 장남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찍이 해오신 작은 사업장을 물려받으셨고요. 대학도 잘 나오신 분이며 원래는 졸업 후에 중견기업에 들어가셨던 인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시아버지의 사업장으로 옮겨가신 것이었죠. 그리고 의사와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연봉은 당시 나이나 사회생활 경력에 비해서 꽤 잘 받고 있던 편이었습니다. 막내가 늦둥이 신우였어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를 해서 명문대에 입학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영석이가 자기 학만큼 결혼을 잘할 거라고는 내가 애초에 생각도 안 했었지. 옛날부터 우리 집이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는 집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고작 이런 수준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아휴, 기대를 못 미쳐도 너무 한참을 못 미치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며느리감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저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어보자면 이러했죠. 장남이 결혼을 워낙에 잘했고 뭐든 척척 해내는 완벽한 자식이니까 차남은 흠이 있는 결혼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 않고 다 그런 법 아니겠냐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유는 제 여동생이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사돈 집안이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사돈 처녀가 알아주는 대기업 다니는 거 그거 하나 딱 있어서 망정이지. 시어머니께서는 사람에게 급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강남에 사시는 건 역시도 의미를 부여하면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암만 해도 영석이는 대학을 그것보다 더 잘 갔어야 해.
대학을 애매하게 갔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 결국 결혼을 급 떨어지게 해버렸잖아. 제 남편이 당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에 갔을 때부터 그게 마음에 그렇게나 안 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은근히 재수를 권하셨으나 남편은 그 정도에도 충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입학을 해버렸습니다. 막내인 신우이가 굳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삼수까지 해야 했던 것은 어쩌면 남편이라는 설레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었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이 점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전문대 따위나 나왔으면서 당신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게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증거라고 하시더군요. 칭찬이 아니라 한껏 비꼬시는 것이었죠. 그래도 항상 결론은 장남 부부가 든든하고 보기 좋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부부가 워낙 잘났으니 부족한 처남 부부는 눈엣 가시라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겠다는 의미였어요. 잘나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일인 건지 알 수가 없었네요. 원래 집안에는 장남이 잘해야 하는 거야. 장남이 바로 서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지. 우리 집은 장남이 잘해서 걱정이 없어. 맏며느리도 어쩜 의사일까?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형님이 둘째 임신을 하셔서 시댁의 관심사가 분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주버님네 첫째는 딸이고요. 이때 생겼던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손뼉을 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해낼 줄 알았다. 아들이라니 정말 잘했다 잘했어 최고다. 우리 예쁜 며느리. 그러더니 문득 저를 보시면서는 표정을 굳히셨죠. 너는 그래 뭐 잘해봐라. 머쓱하게 그런 말씀이나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외로 임신이 바로 됐어요. 결혼하고 반년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듬해에 출산했고 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에 모두가 기뻐했고 당연히 저희 엄마와 여동생도 병원으로 아기를 보러 찾아와서 즐겁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여동생이 조카가 태어났으니 앞으로 건강관리도 더 신경 써서 하고 오래오래 살겠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시댁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사돈처녀가 암이었다니? 그럼 암으로 돌아가셨다던 부친에 이어서 그 딸까지? 그거 완전히 가족력 아니야. 그렇다면 설마 우리 손자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닐 거예요, 어머님. 우선 제가 문제없이 건강한걸요? 그걸 어떻게 믿니? 아무튼 불안해. 느낌이 안 좋아. 이래서 피를 잘 타고나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무척 기분 나쁘게 하셨습니다. 형님네 둘째한테는 벌써부터 영특한 게 보인다는 둥, 세상 천지에 이렇게 차분하고 똑똑한 아기가 어디에 있냐는 둥, 그런 말씀만 하신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비교가 되어서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형님네 둘째인 제 시조카가 자꾸 잔병 치레를 하게 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두 돌을 전으로 그러더니 꽤 오래 그랬죠. 반면에 저희 아들은 아무 일도 없고 건강하기만 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기어다니고 걷고 뛰고 말하고 그냥 모든 것을 무난하게 잘 해내가면서 커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점차 하실 말씀이 없어졌던 것이고요. 당신도 민망하기는 하셨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시고 막말을 일삼으시는 걸 두고 남편은 모른 척하는 게 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러시는 분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나머지 한 귀로 흘리는 게 최선이야. 남편이 그렇게 구는데 제가 굳이 나서서 오버를 떨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항상 잠자코 있는 편이었네요. 그러다가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 생일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사를 하였고요. 서울의 바로 옆 성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원래 서울 강동 송파 이쪽까지도 봤었는데 같은 가격대에서 성남 쪽에 더 괜찮은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었기에 최종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휴, 너희가 능력만 좀 더 있었어도 서울에 들어와 살았을 텐데. 지금도 서울 바로 근처라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내기에 좋아요. 서울 바로 근처인 거랑 서울인 거랑 그게 같니? 종이 한 장 차이라도 결국은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거기서 바로 급이라는 게 갈리는 거란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 거라면 저희 부부가 집을 구할 때 도움이나 좀 주시지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생 돈 버는 일은 시아버지께서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신 후로 일을 해보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큰 돈을 쓰는 일을 안 해보셨습니다. 큰 돈을 만지고 쓰는 건 오로지 시아버지의 몫이었죠. 그러니 정말 만약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에게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으셨다고 한들 어차피 시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조용히 웃었네요.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둘째는 안 낳느냐는 잔소리로 넘어가 있었죠. 나이 더 먹기 전에 얼른 둘째를 낳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외동은 너무하지 않니? 애 생각은 안 해? 애가 지금이야 괜찮겠지.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동생 만들어 달라고 난리일 거다. 사실 천안에 있을 때 둘째가 생겼는데 임신 사실은 안 지 얼마 안 되어 유산을 겪었습니다. 굳이 시댁이 말을 하지 말라고 남편이랑 상의를 끝낸 부분이었고요. 도대체 둘째 소식은 언제 나오냐며 그 후로 저를 들들 볶으셨고 아마 짜증을 부리시는 게 시누이가 만년 대학원생이라서 그것 때문에 요새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이라고 남편이 추측을 했었죠. 시누이가 대학원을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직 결혼의 기역자 근처에도 안 간 상태였거든요. 고학력자 엘리트 딸을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셨으나 속으로는 그 딸 때문에 한숨을 푹푹 내쉰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는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모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남편이 새로운 출퇴근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난 뒤 이제는 제가 일을 새로 시작할 차례였어요. 저도 엄마 딸인가 보더라고요. 더 나이를 먹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지금 시작해두자. 도저히 집에서 가만히 쉴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외롭게 고립되었던 슬픈 경험을 오히려 바탕으로 삼아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돈은 크게 안 됐는데요. 그래도 일을 나가는 게 좋았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는 것도 당연히 중요했고요. 작은 사무실은 성남에 있었지만 가끔 강남에 있는 본사 건물로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혼자 너무 오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거의 댁에 계셨고 무엇보다 이미 손주를 가끔 봐주고 계셨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네 아이들 말이에요. 첫째가 초등학생이라 누가 의사 딸 아니랄까봐 그 어린 나이에도 학원을 다니느라 바빴지만 어린 둘째는 시어머니께서 종종 돌보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어차피 또래니까 만약 같은 날짜에 시어머니께서 맞게 되어도 아이들끼리 알아서 잘 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부담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맨날 강남으로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끼케야 2번에서 3번이라면서 그 정도라면 나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그렇게 해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만큼 시어머니가 멋져 보이고 감사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것에 저는 속으로 드디어 한 집 식구이고 며느리라고 인정을 받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워낙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데다가 3년간 멀리 떨어져 살기도 했었으니까요. 천안에서 지낼 때도 2달에 한 번씩은 올라와서 뵙기는 했었지만 제 노력에 비해서 항상 미미한 반응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출근으로 강남을 하게 돼서 시댁에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들렀을 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바게트빵을 유명한 빵집에서 사다가 전해드렸고요. 근데 시댁에 가보니까 시조카도 함께였습니다. 아주버님네 둘째요. 아이들끼리 잘 놀았겠구나 싶어서 흐뭇하게 웃었죠. 거듭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남겼고 다시 며칠이 지나서 아이를 맡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출근길에 맡기면서 음식을 드렸는데 하나로 마트로 가서 고르고 골라온 품질 좋은 소고기였습니다. 아이스팩에 감아서 가지고 온 걸 드리니까 이게 웬 한우냐고 하면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잖아요. 좋은 거 잡수셔야죠. 네가 의외로 세심하구나. 맞다 맞아.
이럴 때 잘 챙겨 먹어야지.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 일하러 가라고 그러셔서 발걸음 가볍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또 시조카가 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저희 아들이 말했어요. 형아는 할머니 댁에 자주 온대. 나보다 엄청 더 자주 온다고 그랬어. 시조카가 제 생각보다 시댁에 자주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문득 밀폐된 차 안에서 고기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바로 소고기 생각이 났죠. 그래서 할머니가 고기를 구워주셨냐고 하니까 아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비빔밥인지 볶음밥인지 하는 점심을 먹고 나서 낮에 시조카가 왔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형아하고 같이 소고기 먹었구나. 맛있었겠네? 아닌데? 소고기는 형아만 먹었는데? 할머니가 살살 녹는 소고기라고 하면서 형아한테만 줬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는 고기를 안 먹었어? 나는 다른 고기 먹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돼지고기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거 줬어. 뭐? 돼지고기? 너도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지 그랬어. 나도 그거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나는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형아가 내가 먹는 거 맛보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가 형아한테 소고기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어. 돼지고기가 두꺼워서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벅찼는지 씹다가 힘들어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경우가 많았고 점심을 먹고 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고 싶지 않았다고 저희 아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굴었으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주는 의미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연락을 드렸죠. 저희 아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왜 그러셨냐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여쭈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둘이 어떻게 갔니? 한쪽은 장손인데 우리 귀한 장손이 아기 때 잔병 치레를 한 게 있어서 면역력 관리를 잘 해줘야 돼. 똑같이 아이들이고 어머님 손자들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적어도 같이 먹게 하실 수는 있었잖아요. 아, 둘이서 급이 다른 걸 어떡하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란다. 너무 분해서 몸이 떨렸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울었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까봐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남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녁도 안 먹고 옷만 갈아입은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 가버렸어요. 저는 일이 너무 커진 게 두렵고 걱정돼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죠. 시댁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둘째를 데리러 모처럼 함께 시댁에 들르신 참이었고 그때 남편이 도착을 했던 거예요. 마침 다 모였으니 잘 됐네요. 다 있는 앞에서 엄마가 똑바로 말씀을 해보세요. 손자 차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이고야, 너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러는 거니? 네 처가 다 일러 바치듯? 지가 사왔던 소고기랍시고 그거 더럽게 생색을 내네. 그 정도는 애 봐주는 값이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내가 그걸 어느 쪽에 주든 내 마음이지. 영서가, 너는 나를 원망 마라. 네가 부족한 차남이기는 해도 네 처가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놈의 장남 처남, 이제 다 지겨워요. 지긋지긋합니다. 엄마의 그 헛소리가 설마 제 자식한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다 때려치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때려치우다니,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오늘부로 영 끊고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딱 얼어붙으셨고 멀찍이 앉아 관망하시던 시아버지께서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께서는 남편을 달래려고 드셨고요. 형님은 그저 난감한 눈치였다고 하더군요. 아, 임마, 섭섭한 게 있어도 말로 풀어야지. 가족끼리 이러기냐? 됐어. 형이 언제는 내 신경을 쓰기라도 했어? 아니면 이제 와서 훈수 두지 마. 나는 지금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기분도 아니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야. 남편이 살벌한 눈빛을 남긴 후 돌아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신음을 하시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엄하게 부르고 계셨지만 남편은 뒤도 안 돌아봤고요. 집에 오자마자 있었던 일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시댁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울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대답했죠. 당연하지. 나는 괜찮아. 내가 못나고 부족한 여자라서 그게 당신한테 나는 미안할 뿐이야. 저랑 남편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다 쏟아냈는데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속에 담아둔 자기 가족들에 향한 서름이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차라리 후련하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벌어진 일을 알게 된 엄마와 여동생도 난리가 났죠. 우리 예쁜 손자 강아지를 왜 차별해 왜? 그거 아주 웃기는 양반이었네. 감히 우리 언니를 그렇게나 낮잡아 보다니. 어디 두고 봐. 두 사람 다 눈이 뒤집혀졌고요. 엄마는 그 이후로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 덕분에 남편은 정겨운 손맛이라든지 따스한 인정을 느껴볼 수 있었고요. 여동생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동생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죠. 그것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엄청난 엘리트 집안의 변호사요. 소고기 사건 때문에 남편이 절연을 선언했던 이후 저희 쪽에서 먼저 숙이고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셨으나 전혀 그렇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초조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셨거든요. 집구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은 꼴랑 그런 거나 잘하면 되는 건데 겨우 그것도 못해? 그래서 자존심을 접어두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시다니 이거 참 씁쓸한 웃음이 날 일이었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 또한 그 사과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는 이상 제가 굳이 남편을 설득해서 다시 가족들과 잘 지내볼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 거라고 알려드렸고요. 뭐 또 안 되는 게 우리 집안을 쥐락펴락하려고 해?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화가 나신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쪽이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고서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저희 부부에게 자꾸 연락을 해댔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소식이 전해졌던 거예요. 제 여동생의 엄청난 결혼 소식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위사랑이 넘치는 엄마 덕분에 너무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잘 알게 되었죠. 충격에 휩싸인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필두로 사과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부족하게 굴었구나.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처럼 저희 부부가 저자세로 구는 일은 결코 없었죠. 굳이 쓸데없이 시댁을 가는 일도 없었고요.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의 애들까지 데리고 웬일로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제 여동생이 왔었거든요. 생긴 것만 봐도 완장 차는 거 좋아하고 요새 떠는 거 좋아하게들 생기셨네. 일부러 두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여동생의 성질은 정말 못 말렸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애써 못 들은 척을 하셨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시댁의 그 어떤 무례도 겪지 않으면서 아주 무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연치 않게 사연 채널을 접하게 되면서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귀여운 장모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장모님은 제가 처음 아내랑 결혼할 적부터 혼자서 살고 있으셨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장모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아내를 키우느라 열심히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중고등학생이 됐던 시절부터 장모님이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이 좋아하는 취미도 찾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를 바랐다고 했지만 장모님이 그런 쪽으로는 워낙 뚝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정말 취미생활 하나 없이 한눈도 안 팔고 매일같이 일, 집안일, 일, 집안일만 반복을 했다고 해요. 장모님, 취미생활도 없으셔? 우리가 찾아봐드리면 어때? 아니야, 내가 해도 소용없었어. 우리 엄마지만 정말 독하다니까, 독해. 내가 그렇게 좀 재밌게 지내시라고 해도. 아내가 종종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사위인 제가 봐도 장모님은 무엇을 하셔도 그렇게 재밌거나 즐거운 티를 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정확히는 인생에 별로 즐거움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하나? 어쩐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예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저랑 아내랑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장모님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장모님 사시는 동네 근처에 문화센터 같은 곳도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도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수영도 시켜드려 보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바둑 좋아한다길래 바둑도 시켜드려 보았고 정말 이것저것 다 권유를 해봤는데 사위가 직접 해주는 거니까 일단 거절은 안 하고 받기는 하셨지만 늘 몇 주 안 가서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며 단 한 번도 몇 주 이상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장모님 그 흔한 텔레비전 드라마도 잘 안 보는 분이세요. 아니 저희 엄마만 해도 정말 매일같이 보는 드라마가 하루에 두세 개씩은 있을 정도라 하루 종일 리모컨을 놓지를 못하는데 저는 정말 드라마를 안 보는 노인분은 장모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장모님, 원래 드라마도 잘 안 보셔? 우리 엄마 TV 자체를 아예 안 봐. 저거 TV 놔드린 것도 내가 집이 너무 휑하다고 어떻게든 우겨서 놔드린 건데. 봐봐. 지금도 그냥 장식품으로 있잖아. 장모님이 저희한테 심심하다고 토로하거나 매일 투정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이된 도리로서 장모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보다도 더욱더 장모님이 좋은 취미 생활을 찾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는 친목 모임까지도 알아봐드렸고요. 하지만 어쩜 장모님 철벽이 그리도 대쪽 같은지 이걸 해도 시큰둥 저걸 해도 시큰둥 하는데 더 이상 저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장모님이 거의 본인의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트로트 가지고 경영대회 하는 프로그램이 참 유행했어요. 이름이 미스트롯인가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인터넷이며 보면 어딜 가든 미스트롯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름은 꽤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청률이 30%가 넘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던 것 같아요. 한참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저랑 아내랑 오랜만에 장모님 댁 좀 들리자고 하면서 과일 같은 걸 사들고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저희가 가면 장모님은 문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미 거실에 나와서는 왔냐면서 저희를 반겨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희가 현관에 들어갔는데도 거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쓰시는 방문은 닫혀 있었고요. 장모님 주무시나? 평소 대낮에 낮잠도 제대로 안 자시는 분이라서 어리둥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들고 온 과일을 대충 냉장고에 정리를 한 채 장모님이 계시는 방문을 두드리며 장모님, 저희 왔어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모님의 눈이 텔레비전에 뚫어지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흰 벽지가 전부였던 장모님 방 벽에 웬 여자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요. 장모님, 이게 누구예요? 일단 연예인인 것 같긴 했는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장모님에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그제야 저에게 고개를 획 돌리시더니 어떻게 저 여자를 모를 수가 있냐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자네는 미스트롯도 안 보나? 송가인이잖아, 송가인. 아, 송가인이요? 미스트롯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이 중노년층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굴은 장모님 방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연예인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시던 분이 갑자기 벽에다가 송가인 사진을 붙일 정도로 저희도 모르는 새에 송가인한테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아내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중학생도 아니고 무슨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도배를 해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저녁을 먹으면서 송가인이 미스트롯에서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했고 송가인이 얼마나 멋있으며 노래를 잘하는지에 대한 장모님의 열변까지 빠짐없이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집에 가서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뭐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라며 웃더군요. 저도 늘 무뚝뚝하고 세상만사 관심 없어 보이던 장모님이 그렇게 송가인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너무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장모님을 노래 교실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생각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말해줬죠. 여보, 요새 장모님 나이대 분들 위해서 노래 교실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장모님도 그런 거 다니시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마침 요새 미스트롯 인기 많아서 노래 교실 같은 거에도 송가인 노래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꽤 있을 텐데. 내가 장모님 다닐 만한 노래 교실 한번 알아봐 볼게.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 동네 근처 노래 교실 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제일 괜찮은 곳에 장모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노래 교실이냐면서 언제나와 같이 시큰둥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나 싶다. 몇 번 다니고 나니 노래 교실만큼 재밌는 게 없어. 우리 이서방 고마워 아주. 네, 다행입니다 장모님. 오래오래 다녀주세요. 장모님이 이토록 행복해하는 목소리는 정말 만난 이래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찌나 소녀처럼 들떠 계시는지, 그날도 노래교실 가는 날이셨는지 저에게 새벽부터 전화를 거셔선 자랑을 하시는 거였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우리 엄마 노래교실 가는 날이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대 라고 하더군요. 참 사위로서 장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번 기회에 효도다운 효도를 한 것 같아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노래교실을 거의 1년 넘게 다녔어요. 다니는 내내 장모님 얼굴은 늘 행복에 젖어 계셨고 목소리는 늘 하이톤이셨어요. 저희가 올 때면 노래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까지 들렸고요. 근데 그렇게 잘 다니던 우리 장모님에게도 위기가 한번 찾아왔어요. 장모님도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동안 노래교실을 못 갔던 때가 꽤 있었는데 정말 금단 현상이 온 것처럼 구시더군요. 얼마나 상심에 빠져 계시던지. 아휴, 노래교실에 가야 하는데. 저희가 집에 와 있는데 혼잣말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한숨을 푹푹 쉬어댔습니다. 장모님, 곧 규제 완화되면 다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근데 안 가면 노래 실력이 상할까봐 그러지, 내가. 장모님은 무슨 대회라도 준비하시는 건지 실력이 상한다며 걱정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무슨 말로 장모님을 위로해도 장모님에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자 아내도 좀 걱정스러워하고 저도 장모님이 보기 안쓰러워서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요새 집에서도 노래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마침 장모님 댁이 주택이기도 하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지는 않는 데다가 방음도 나쁘지 않아서 블루투스 마이크랑 장모님이 평소 쓰시는 컴퓨터에다가 노래방 플레이어를 깔아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노래 반주 나오거든요. 이거 맞춰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 부르시면 점수 측정도 되고 좋아요. 노래 교실에 나가실 수 있기 전까지는 아쉽기는 해도 이걸로 노래 부르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해. 됐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한 곡 뽑아볼게요.
처음엔 장모님은 쑥스럽다는 듯 바로 손사래를 쳤어요.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면서요. 허나 제가 직접 마이크도 켜드리고 반주를 틀어서 한 곡 불러드리니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이후로 한동안은 장모님 댁에 가면은 저나 아내나 장모님이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조를 뽑으면서 함께 놀았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무뚝뚝하기는 해도 사위라고 대면대면하고 깐깐하게 구는 분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장모님 댁에서 그렇게 지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상하게 저희 앞에서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장모님은 왜 노래 안 부르세요? 라고 하면은 언제나 부끄럽다고만 이야기를 하셨죠. 나중에 내가 실력 더 쌓아서 불러줄게. 장모님 노래를 꼭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랑 아내만 열심히 노래를 불렀으니 장모님 댁에만 다녀오면 목이 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나아진 뒤로는 인원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꾸준히 노래교실에 나갈 수 있어서 저희도 좀 더 편하게 장모님이 노래교실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걸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내가 헐레벌떡 저에게 오더니 오빠 미치겠어. 엄마 가수할 거래. 제2의 김연자 송가인이 될 거라면서 지금 음반 내겠다고 난리야. 라고 하더군요. 송가인이야 장모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만 김연자는 또 누군지. 검색을 해보니까 아모르 파티 노래 정도는 저도 들어봤더라고요. 아무튼 아내가 그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장모님이 요새 노래교실 잘 다니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웬 음반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장모님이 부르는 노래를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아내 말로는 장모님이 노래를 못하는 편이라고 했거든요. 장모님 노래 못 부른다고 하시지 않았어? 엄마가 노래교실에서 실력이 엄청 늘었나 봐. 사람들이 음반 내라고 난리래. 게다가 그 수강생 중에 무슨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엄마가 음반 내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랬다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음반 내는데 5천만 원이면 된다고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중이야. 성공해서 갚는다고. 아, 5천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솔직히 5천만 원이 작은 금액도 아닐 뿐더러 아내도 노래교실 다니기 이전에 장모님 노래만 들어봤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길래 뭔가 긴가민가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같은 노래교실 사람들 말대로 장모님이 노래를 잘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요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게다가 음반을 낸다고 하는 게 노래를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운도 있어야 하고 그 외에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저나 아내나 장모님 음반을 내드릴 만한 큰돈이 없었습니다. 일을 어쩌지. 엄마는 진짜 내고 싶어 하던데. 엄마 죽기 전 소원이래. 오죽하면 음반 내는 게 죽기 전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이 퍽 난감해졌어요. 한평생 무엇도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트로트이고 노래교실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즐거워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이름으로 된 음반을 내고 싶어 할 정도로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나 아내나 아예 냉정하게 저희 돈 없어요 하면서 내치기가 힘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솔직히 수십 년을 살면서 딱 하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5천만 원짜리인 거면 객관적으로 5천만 원 자체가 큰 돈이긴 해도 그 소원값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그냥 음반을 내드려야 하나? 정말 몇 날 며칠을 아내와 그 문제로 밥도 못 먹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단 저희 둘이서 일단 장모님 음반을 내자고 하는 사장님을 만나보고서 결정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장모님 말로는 나름 이 업계에서 그래도 몇몇 신인 가수들을 키워낸 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보만 듣고선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딸이고 이 사람은 사위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저는 인사를 하는 척하며 사무실부터 살폈어요. 역시나 사무실에는 그 사장이 키운 것 같은 몇몇 신인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조악한 느낌의 사무실이긴 했으나 어쨌건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저희 장모님에게 이런 음반 권유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마 사위분께서도 애자씨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차세대 트로트 가수로서 크게 될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노래교실에서 확인했어요. 따님분, 어머니 평소에 수줍음도 많으시고 낯도 가리시죠? 네? 네. 근데 노래만 하시면 그 끼가 아주 폭발을 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 눈이 다 휘둥그레질 정도로요. 대중을 장악할 수 있는 끼와 실력을 다 갖춘 사람, 그런 사람 흔치 않거든요. 저는 애자씨와 함께 일하면 아마 제2의 아모르 파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애자씨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도 나름의 투자예요. 근데 그게 음반을 낸다고 다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닐 텐데 사실 저희는 그보단 그냥 어머니 소원이라 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좋은 가족분들이시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번 가수로 알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턴 들어오는 물에 노젓기예요. 돈이 쑥쑥 벌리죠. 행사도 많이 잡히고 좋게 투자하시는 금액의 몇 배는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 가능성을 보고 음반을 내드리겠다는 거고요. 어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내는 점점 더 그 사장의 말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소원 성취해드리겠다며 간 것이었지만 사장에게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며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반면 저는 사장의 말을 들으며 음반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 썩 신뢰가 가진 않았고요. 특히 구석구석 사람이 오가지 않은 것 같은 먼지가 쌓인 사무실을 보아하니 영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도 살짝 홀렸던 것이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사무실로 방문했는데 자기 소속사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저도 모르게 이름을 물어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트로트 가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알려주는데 세상에 인터넷에 쳐보고도 저도 안 해도 그만 경악을 했지 뭡니까? 그 사람은 트로트 가수로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런 회사에서 우리 엄마 가능성을 봤다고? 우리 엄마 진짜 트로트 가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저와 아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솔직히 음반을 내드리는 건 정말 장모님이 음반을 성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막상 저희도 이런 일을 겪으니 가슴이 들뜨더라고요. 그 길로 저희는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사에 다녀오시는 걸 알고 있던 장모님은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듣곤 집으로 오라 하시더군요. 저희의 결정을 듣고 싶은 거였죠. 사실 당시 저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놀래켜드리고 싶어 일부러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5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의 얼굴빛이 세상 환해지시면서 역시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미진아, 너무 고맙다. 엄마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할게. 성공해서 우리 사이 차도 바꿔주고, 저기 뭐야, 너 명품백도 하나 사주고, 엄마가 다 해주마. 고맙다, 고마워. 내가 무슨 말년에 이런 복이 있는 건지. 장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추억까지 끄집어내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셨어요. 저도 그런 장모님의 반응을 보니 뿌듯해졌죠.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머리는 복잡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집을 나오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요. 허나 난관은 여기부터더라고요. 장모님께 말은 해놓았는데 근데 여보, 우리 대출은 좀 무리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 네, 돈 빌릴 때가 막막해진 겁니다.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고 어째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장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에게 전화 오셔선 노래를 연습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어떡하면 좋지, 여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라도 얘기해볼까? 아니야, 괜히 시어머니는 안 좋게 보실 것 같아.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장모님의 오빠분이 장모님을 지원해주기로 한 거였어요. 옛날부터 네 엄마가 노래 하나 기똥차게 잘했다며 아내에게 말씀하신 걸 전화 넘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스르르 번지더군요. 가족 모두가 장모님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또 장모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엄마가 꼭 잘 될게, 미진아. 엄마도 참. 엄마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우린 그런 거 기대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장모님은 어떠한 탄력이라도 받았는지 정말 두문불출하고 노래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전화를 걸 때 늘 빨리 받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끊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노래 테스트를 한다고 한 뒤에는 장모님이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어쩌다 받는다고 해도 나 노래 연습하느라 바빠서 이만 끊으마 라며 먼저 전화를 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저희도 대체 장모님 노래 실력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장모님은 뭐가 좀 불편하신지 고민하는 듯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하니 알겠다. 그럼 나도 연습 더 하고 2주일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그때 들려줄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2주일이 지나서 장모님의 노래를 듣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장모님 댁에 가니까 장모님이 비장한 얼굴로 제가 전에 사드린 블루투스 마이크를 쥐고 저희를 맞아주시더군요. 장모님이 제 생각보다도 더욱더 음반을 내는 것에 진심인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 애써 웃음을 참고서 그러면 장모님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부를 거야. 그러더니 장모님은 잠시 옷방에 들어가셔선 의상을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그때부턴 집안에 비장한 기류가 흘렀죠. 저도 아내도 새삼스레 바짝 긴장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반주를 틀어드리자 장모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이크를 딱 입에 대고는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여러분, 혹시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날 장모님의 노래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저랑 아내가 정말 장모님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만큼 잘 불러서 감동을 받아 그랬냐고요? 아니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못 불러서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웃다가 눈물이 난다는 걸 한 번도 이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장모님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장모님이 장난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점에서 더욱더 웃긴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무대 매너만큼은 어지간한 가수 뺨칠 정도로 저희 장모님이 대단하셨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장모님은 더욱더 흥에 취해서 눈까지 지그시 감고 고개를 막 꺾여가며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아내는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웃음 참기 대회라도 출전한 것 같았습니다. 빰빰빰, 클라이막스 직전 특유의 반주가 흐르고 아모르 파티! 장모님의 아모르 파티라고 크게 외치면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는데 결국 저는 더 이상 장모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진짜 음정 받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맞는 게 없고 고음도 잘 못하셔서 매 소절마다 삑사리가 나는데 참 듣기 힘든 와중에도 장모님 무대 매너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장모님은 노래를 부르느라 저랑 아내가 본인 노래에 그렇게까지 웃음을 터뜨렸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국 끝까지 완창을 하셨습니다. 어때? 괜찮지 않니? 솔직히 노래를 듣는 중에는 장모님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저는 장모님이 저희를 웃기기 위해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노래를 끝난 뒤 보인 장모님의 표정은 정말로 자신의 노래에 무척이나 만족을 했고 진짜 스스로가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었죠. 마치 장모님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저와 아내는 심사위원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장모님,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제대로 불러보세요. 정말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표정을 싹 굳히고 장모님한테 더 이상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불러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말이니? 이 정도면 잘 부른 것 같은데 더 필요하니? 아, 무대 매너가 좀 부족했니? 아이, 그건 내가 힐을 안 신어서 그래. 구두라도 신으면 더 꺾여지거든. 아, 그게 아니라 장모님.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랑 아내랑 둘 다 대체 장모님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리고 번뜩 김 사장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사기꾼, 그놈은 사기꾼이었어요. 장모님 노래 실력이 저 정도인데 무슨 음반을. 거기에 속았던 저도 아내도 모두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 안 했으니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장모님이었죠. 잔뜩 들떠 계시는 장모님은 자신의 노래 실력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음반까지 내기로 마음을 먹으신 이상 씁쓸하지만 누구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장모님, 김 사장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장모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모님 노래 실력으로는 음반 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요새 음반 내는 거 노래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못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다른 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장모님으로선 음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음반을 내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말을 다한 대가가 뭐냐고요? 장모님 댁에서의 퇴출이었습니다. 진짜 등 떠밀려서 쫓겨났어요. 저야 장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장모님 입장에서도 속상할 거 알기에 이해했습니다. 허나 장모님은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아내랑 같이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랑 이서방은 트로트의 한을 전혀 몰라. 너희가 나이 더 먹어봐. 그때서야 엄마 실력을 알아줄 게다. 아니 엄마, 트로트의 한이고 뭐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한도 노래를 잘해야 더 잘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엄마는 정말로 노래가 안 된다니까? 김 사장이 나보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무조건 제2의 김연자, 송가인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근데 어째 아무것도 모르는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 아이고, 내가 돈만 있었어도 안 이러는 건데 돈 없는 게 서럽고 죄다, 죄야! 너희 진짜 평생 후회할 거다.
내가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갈코리로 돈을 쓸어 담을 거라고. 그땐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 장모님은 전화를 그렇게 툭 끊어버리셨어요. 사실 저희가 장모님 집 나오면서 돈을 해주겠다는 분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셔선 새벽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서럽다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5천이 그리 아깝냐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이 언젠간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 누르시고 들어오시더니 너네들은 그럼 왜 김 사장한테 넘어간 거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내 역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있잖아 여보. 엄마 말대로 정말 유명한 가수까지 데리고 있는 회사인데 왜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야? 아내의 말에 장모님도 그래! 하며 옆에서 끄덕이셨죠. 아내의 말에 저는 김 사장 사무실 갔을 때의 풍경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먼지가 쾌쾌하게 쌓여있던 사무실이었지만 제가 홀렸던 이유는 문을 열고 들어와 저희에게 인사를 건넨 유명한 트로트 가수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 가수 이름을 다시 인터넷에 검색해보라 했고 아내는 검색을 하더니 입을 급히 틀어막더군요. 저희 둘 다 그 결과를 보곤 할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둘 다 얼굴이 벌개졌죠. 동명이인이었어. 우리가 그만 섣불리 판단해버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희도 마음이 들뜨고 성급했던 나머지 그런 실수를 한 거였죠. 웃음도 나오고 울고 싶기도 했지만 일단 장모님에게 설명을 드려야 했으니 차분히 장모님을 앉혀놓고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착각한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실 줄 알았던 장모님이 콧방귀를 끼며 그러시더군요.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음반 낼 거다. 오늘 저녁에도 김 사장이랑 식사하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 아무도 내 꿈은 못 막아. 장모님은 거의 영화 속 주인공이셨어요. 저흰 그 주인공의 꿈을 막는 장애물 정도였고요. 이쯤 되자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아내도 저도 눈치챘습니다. 이제는 웃을 때가 아니고 사태를 해결해야 할 때였죠. 어떻게 하면 장모님에게 현실을 직시해줄지 생각하다가 답은 하나더라고요. 여보, 김 사장 그 인간을 찾아가자. 걔 완전 사기꾼이잖아. 장모님 등쳐먹으려고 하는. 아니야. 무턱대고 찾아가면 어떡해. 그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거 증명해야 해. 엄마 다니는 노래교실 가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장모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노래교실인 만큼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다니시는 노래교실에 시간을 내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노래교실 강사로 보이는 사람한테 전부 이야기를 했죠. 저희 장모님이 김자, 애자, 자자이신데 노래교실을 다니고서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실례인 걸 알지만 뭐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여기 수강생분들한테 노래 칭찬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음반을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이란 분을 자꾸 언급을 하셔서요. 혹시 강사님이 아시는 거 없나 하고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네? 김 사장이요? 그분은 알기는 아는데 쫓겨나신 분이에요. 쫓겨나셨다고요? 역시 강사한테 들어보니까 우선 저희 장모님이 해당 강사님에게 노래교실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의 김 사장은 알고 있다고 했죠. 원래 그 강사님한테 노래교실을 수강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어서 매번 노래교실을 다니다가 조금 속여먹기 좋은 사람, 한마디로 호구 같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노래 잘한다고 띄워준 다음에 자기한테 5천만 원만 맡기면 음반 싹 만들어서 데뷔시켜줄 수 있다며 나이 드신 분들을 꼬드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게 돼서 제 수업은 못 듣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듣고 있었나 보네요. 거기서도 그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강사님을 찾아와 보기를 잘했네요. 모쪼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사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장모님에게 전달했어요.
장모님, 대체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 사장,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미 당한 사람도 있고요. 뭐? 장모님은 처음엔 놀라신 듯했고 입술을 꼭 깨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김 사장이란 사람을 우리도 겪어봤지만 사기꾼이다. 허나 장모님은 인정하기 싫은 듯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역시나였죠. 그쯤 되자 아내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장모님, 잠시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김 사장에게 사기를 당하셨던 수강생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충격을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사기를 당했던 수강생분에게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수강생분은 자기도 노래교실을 다녔던 사람이라며 김 사장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알려드렸습니다. 그 인간한테 아직 입금 안 했으면 아휴 천만 다행이에요. 그놈 그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 바닥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나도 애자씨처럼 속아서 큰돈 입금했다가 날리고 집에서 남편한테 쫓겨날 뻔했어요. 아휴, 어쨌든 애자씨는 이런 현명한 자식들이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에요. 진짜예요? 정말 그 김 사장이 사기꾼이에요? 네, 그렇다니까요. 장모님은 그 말을 듣더니 어쩐지 급하게 실망한 얼굴이 되어버리셨고 알겠다며 그제야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맙다고 하고 수강생분을 바래다 드렸고요. 그런데 그 후 장모님 안색이 조금 안 좋으시더군요. 그냥 현실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이상하게 우울감에 빠지셔선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노래라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에휴, 꿈이 물거품이 됐다. 그러더니 엄청 경험적인 목소리로 내가 미안하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나 보다. 이 나이를 먹고서. 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엄마, 괜찮아. 지금부터 연습하면 되지. 사기 안 당한 게 어디야. 아내가 나름의 위로를 했지만 장모님은 기운이 없으시다며 이제 가달라 하셨어요. 현실을 직시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지혜가 짧았던 건지 갑자기 장모님이 다른 방면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내 말론 장모님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노래도 더나 안 부르신다 하시고 그러던 찰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만 장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밖에서부터 장모님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 장모님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저에게 들키자 장모님은 이서방, 여긴 어쩐 일이야? 하며 당황해 하셨고 저는 웃으며 못 들은 척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쨌거나 아내 말과 달리 장모님 상태가 좋으셔서 무척이나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마 전엔 장모님이 다른 노래교실로 옮겨달라고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지금은 장모님에게 더 좋은 노래교실을 알려드려서 거기를 쭉 다니고 계십니다. 거기는 강사분들 실력이 좋으신지 그 이후로도 가끔씩 장모님 노래를 듣고는 하는데 예전보다 삑사리도 덜 나고 음정도 조금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얘들아, 이번엔 괜찮았지? 그지? 네, 장모님 최고예요.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불렀다. 내가 녹음해뒀으니 들어봐. 저희 장모님 노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도 관심 있는 분야에 열정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이러다 가수 데뷔하는 거 아닌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합니다. 별거 아닌 해프닝이지만 장모님이 귀여워서 한번 정리해서 전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참 귀여우신 우리 장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우리 장모님 나중에 음반 내시게 되면 꼭 들어주세요.